한 15분 정도 지금 지체가 되고 있어서 가급적 제가 말씀드린 건 좀 생략하도록 하고요. 토론자들께서 한 10분 정도 토론을 해주시고 이어서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혹시 그 답변이 필요하시다면 잠깐 시간을 갖고, 그리고 객석에 계신 분들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그렇게 가급적 1시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 발표 순서가 보니까 우리 장선진 교수님으로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어서 장 교수님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 책임자께서 그 PPT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PPT 자료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원주의과대학 예방학교실에서 이제 퇴직을 해서 이제 지금 명예교수로 있는 장세진입니다. 다음 넘기는 걸 어떻게 하나요? 네. 그냥 발표 순서는 뭐 토론의 경우 보통 코멘트 위주로 하고 재연을 하는데 뭐 보고서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좀 담아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뭐 정신건강의 의미, 중요성과 사회적 영향, 그다음에 연구 보고서에 대한 코멘트, 연구 보고서에 대한 재연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근로자의 작업 환경 위험 요인은 크게 물리적 요인, 화학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인간공학적 요인, 그다음에 사회심리적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직업 관련 스트레스, 보통 직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중요한 작업 환경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고요. 이 연구가 사실은 그 근로자들의 산업 안전 증진을 위한 어떤 그 아젠다를 정신건강의 어떤 개선을 통해서 뭔가를 달성하고자 하는 그런 접근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연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 신체적인 건강에 보다는 그 정신건강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직장에도 마찬가지고 이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부각이 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에 어떤 포인트를 줘서 근로자들의 산업안전, 보건 이런 어떤 증진을 기하자는 이번 연구의 어떤 의도는 상당히 시의적절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말씀 그대로 정신건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로 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커넥트, 즉 포지티브한 릴레이션십을 형성하는 데 굉장히 기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질을 개선하고 건강한 초이스를 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그 우리 사는 데 있어서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어떤 소중한 이런 인식을 하는데 기여를 하는 자양분 역할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경우가 정신건강이 문제가 되느냐는 얘기를 할 때 개인적인 어떤 병인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아니면 스트레스에 민감한 취약한 성향도 있고, 또 어떤 퍼스널리티에서 뭐 타입 A 같이 스트레스에 굉장히 취약한 그런 성격들이 스트레스와 이렇게 합쳐져서 이런 것들이 결국 부정적인 멘탈 헬스 컨디션을 가져오게 돼서 이러한 것들이 증가되고 벌러러빌리티가 높고, 즉 감수성, 병인성이 높고 스트레스가 많이 노출되면 결국은 부정적인 멘탈 헬스 컨디션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그 이번 그 토론하면서 좀 몇 가지 자료를 살펴보면서 굉장히 소중한 걸 하나 발견을 했는데, WHO에서 2022년에 월드 멘탈 헬스 투데이 아마 보고서에도 아마 이게 인용이 된 것 같은데, 과연 세계적으로 정신건강의 문제가 어느 정도인가 프리밸런스를 봤더니
8명 중에 1명이 정신건강에 노출이 돼 있고 위험하고, 그 대신 그 중에 71%가 치료를 받고 있지 않고, 또 정신건강에 관련된 어떤 그 예산, 버젯은 2%에 지나지 않아서 전 세계적으로도 이 정신건강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 소중함, 이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전체 평균에 있어서 보시면 나라가 좀 잘 살수록 정신건강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북한 같은 경우는 좀 뭐 조사는 안 됐지만 더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어떤 경제 사회국 그 나라의 어떤 GDP 이런 부분하고도 좀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지향하는 경우는 그 높은 수준의 멘탈 웰빙을 지향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멘탈 웰빙을, 높은 수준의 멘탈 웰빙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멘탈 헬스 컨디션을 떨어뜨려야 된다 하는 것에 합의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멘탈 헬스 컨디션이나 어떤 징후가 없을수록 정신건강의 높은 수준을 향유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멘탈 건강, 정신 건강에 관여하는 그 프로텍티브 팩터, 즉 방어적인 요인과 위험적인 요인은 어떤 것이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개인적인 요인, 그 다음에 가정적인 요인, 공동체적인 요인, 그 다음에 구조적인 요인으로 각각 위험 요인과 그 다음에 방어적인 요인으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는데, 앞에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경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 WHO에서 제시한 통합적 정신건강 실행 계획을 보면 5가지의 어떤 목표를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romote well-being, 그 다음에 prevent mental health condition, 그 다음에 provide care, enhance recovery, 그 다음에 reduce illness, death and disability, 이러한 5가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근로자 건강 증진을 어떤 그 개선 방안을 설정할 때 이런 5가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뭔가 세부적인 그 비전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정신건강을 접근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갭이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 갭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포메이션 갭, 그 다음에 거버넌스 갭, 리소스 갭, 서비스 갭, 이런 것들이 결국은 멘탈 헬스의 어떤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뭐 어떤 건강 정보, 뭐 이런 것들에 대해 멘탈 헬스에 대한 어떤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구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근로자들의 건강정신의 수준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고요.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런 인포메이션 갭을 극복을 한 다음에 나머지 것들이 개선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연구가 갖는 시사점은 저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연구 보고서에 대한 코멘트를 말씀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이 연구는 직업환경의학, 경제학, 법학, 정책학 등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서 근로자의 정신건강과 근로환경, 산업재해 간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또한 기존의 정책 및 법제의 한계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산업안전 개선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지 기반을 제공한 시의적절하고 시의적절한 실용적인 연구 결과로 판단됩니다. 각 챕터별로 간단히 이제 말씀을 드리면 2장에서 보면 광범위한 국내 문헌 고찰을 통해 정신건강의 주요 요인으로 알려진 업무 수행 과정에서 직무 스트레스의 원인을 파악하고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및 산업안전 간의 관련성을 다각도로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무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건강의 문제가 근로자 산업안전에 미치는 영향력과 인과적 관련성을 의학적 기전과 과정을 토대로 실증적으로 고찰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보고서에서 기술하고 있지만 의학적 기전과 과정 외에도 개인의 심리 사회적 요인의 중요성에 대한 측면이 좀 다소 기술이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감정노동으로 인한 근로자의 정서적 심리적 손상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물론 보고서에 다루고 있지만 너무 이제 좀 그 매크로 레벨에서의 접근만 제시가 주로 많이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질선 직무 스트레스와 정신건강, 신체적 건강 그리고 업무성 사고의 관련성을 입증하는데 보고서에는 여러 가지 발표를 하셨지만 보통 우리가 할 때 레퍼런스를 제시하는데 그냥 레퍼런스는 생략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 연구자들을 위해서 그런 레퍼런스를 본문 중에 보고서 중에 제시를 해주시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멘탈 헬스 즉 근로자들의 멘탈 헬스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으로서 이제 아까 강물 교수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내용들이 전 세계적으로 내용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 3장에서 이제 실질적인 그 실증 데이터, 빅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분석을 하셨는데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근로환경 그리고 산업재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추이를 살펴보고 제2장에서 논의된 의학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조사, 근로환경조사, 그 다음에 제10자 산업안전 보고실태조사들을 이용해서 근로환경 측면에서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을 악화하는 요인들을 확인을 했고 근로자들의 정신건강과 산업재해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사업장 내의 물리적, 화학적 위험 요인과 노동의 양적 강도, 사회 심리적인 요인의 측면에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주었고 근로자의 정신건강 증진이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마이너한 건데 제가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해를 했던 부분도 있어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분석 시 시간이 흐를수록이라는 걸 제가 지금 이해를 잘 못했는데 발표한 내용을 보고 이해를 했습니다. 즉 연도가 이제 최근에 오면서 점차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해를 했고요. 또 하나 좀 제가 좀 약간 그 의학에 생각했던 건 보통 우리가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의한 어떤 정신건강 수준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근로환경 특성에 대한 것이 좀 메인이 돼서 분석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근로환경 특성을 보정을 하고 일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어떤 그 정신건강의 어떤 상태를 설명한 그런 내용들이 잠깐 다소 특이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제가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근로환경조사 분석 시 감독노동 작업이 중요한 정신건강 악화 요인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사실 이 감정노동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적으로 고객 응대를 하는 그런 근로자들한테 해당되는 직무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요즘 제조업 근로자들 같은 경우 어떤 고객 응대를 하지 않는 제조업 근로자들의 경우 감정노동에 대한 노출 강도를 평가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발표하시는 걸 보고 생각했던 거는 그런 경우 감정노동 강도를 0으로 분석을 하고 나머지를 갖다 이렇게 분석인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떤 직종에 의한 효과가 감정노동에 의한 점수로 평가됨으로 인해서 혹시 좀 약간 그 매스킹되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돼서 약간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감정노동의 노출 강도를 평가하려면 only 고객 응대를 하는 감정 노동자들을 대상으로만 분석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0차 산업안전 보건실태조사 분석 시에 감정노동의 강도를 어떻게 측정하였는지 보고서는 감정노동 강도의 심각성을 사업장 단위로 평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업장 단위의 평가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객관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기술과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정신건강이 되게 중요하죠.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 정신건강이 좋고 나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비감염성 질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HIV나 에이즈 같은 질병 그
그다음에 결핵, 그 외 여러 가지 그 풍토병, 알려지지 않는 풍토병 같은 경우도 굉장히 그 바이디렉셔널한 링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이 신체적 질병과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들이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고요. 제 4장에서는 국내외의 근로자 대상 정신과 정책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자 WHO, ILO, OECD,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에서 제시하는 근로자 대상 정신건강 증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해 주셨습니다. 이를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핵심 사항을 잘 정리해서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그 국내외 정신건강 증진 우수 사례, 이런 경우도 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정신건강을 사업장에서 적용할 때 어떻게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줬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큰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제 영역에서 많은 얘기들을 해주셨는데, 그동안 산업안전보건법과 근로기준법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보호하는 규범의 내용과 한계를 지적해 주셨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건강진단 항목에 정신건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위험성 평가나 건강검진 항목에서 스트레스 평가가 추가되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한계점으로 지적되어 온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현실적이고 근로자 중심의 정책 제언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평가를 하겠습니다. 제가 연구 보고서에 대한 제언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근로자 산업안전보건 정착을 위해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편익에 대한 구체적 기술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즉, 정신건강을 뭔가를 정착화시키면 어떠한 베네핏이 있는가, 이런 거를 약간 계량적, 수량적으로 한번 제시를 해주면 많은 더 시사점이 있을 것 같고요. WHO에서 제시한 그런 그 정신건강이 개선됨으로 인해 생기는 헬스 임팩트, 소셜 임팩트, 이코노믹 임팩트에 대한 기술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한 분도 말씀을 안 하셨는데, 아무래도 국책 그 연구소다 보니까 좀 예민해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돈 달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버젯 확보가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뭔가 눈에 보이고 가시적인 것들만 가지고서 투자하는 성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한 그런 요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어떤 그 예산 확보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자영업자의 비율이 우리나라가 약 한 전체 임금 근로자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데, 근로자들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개선에 대한 관심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일본이나 독일이나 캐나다, 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월등히 높은 점은 이를 좀 매우 중요한 측면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책적 파트의 주요 파트로 근로자, 사업주, 국가로 주로 접근하고 있는데, 이 학계의 역할과 관심에 대한 부분도 추가적으로 기술을 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뭐 이런 쪽에 관련된 분야에 있는 학계의 연구자들이 많은 그런 목소리를 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보건정책적 접근의 논의에서 사업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지지체계 구축이나 멘토링 시스템의 도입, 이런 것들이 등의 어떤 중범위 수준에서의 정책 지원 및 제고가 필요할 거로 생각하고요. 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대한 위상 강화를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의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전통적으로 제가 이제 이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고용노동부에서는 주로 이제 안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개입이나 조치 이런 걸 통해서 개선이 가능한데, 건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그거는 개인적 책임이다. 그리고 접근을 해서 뭔가를 개선할 거는 가시적 효과가 이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안전에 대한 그 노력은 투자 이런 것들 관심은 높은 데 비해서
건강, 보건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외국의 사례에서 아까 김수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대국민 홍보 이런 것들, 리터러시의 어떤 강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지막으로 연구보고서의 타이틀을 보고서 제가 좀 약간 서운했고 아쉬웠던 점은 왜 산업안전 개선 방안이라고 했을까?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이라고 하면 뭐 큰 문제가 생기나?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고서에서 다루는 내용도 안전과 보건을 동시에 다루고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좀 안전에 대한 내용만을 가지고 다루고 있어서 좀 약간 저는 만약에 변경 가능하다 그러면 폭넓게 산업안전 보건 개선 방안으로 한번 수정해 보시는 것도 참고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이게 내셔널 캠페인을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의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카나다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벤치마킹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자, 마지막 슬라이드, 제가 너무 많이 했나요?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그 근로자들의 건강한 정신 건강은 결국은 이제 세 가지의 어떤 패스웨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그 다음에 같이 수용하고 그런 어떤 가치 체계의 어떤 정립, 공유된 가치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가정, 뭐 학교, 사업장, 정부 이런 어떤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그 환경 조성이 이제 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멘탈 헬스를 강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니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융합이 됐을 때 근로자들의 건강한 정신 건강이 확립이 되고 이런 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져서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 수준이 증가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근로자들의 산업 안전 보건의 어떤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토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제가 여기 앉아서 진행하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꼼꼼하면서도 또 귀중한 논평을 해서 제가 특별히 시간 통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원종욱 교수님 준비가 되셨나요? 아까 발표 자료가 있다고 하던데. 죄송합니다. 제가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으로 안 보내고 안 보냈는지 아니면 엉뚱한 대로 보냈는지 저는 그 요청한 날짜보다 한 일주일 전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뭐 그 발표 자료가 여기 왔으니까 오늘 발표 자료에 대해서 뭐 제 생각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까 그 장선생 교수님께서 뭐 보고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꼼꼼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저희가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보고서의 전체적인 구조가 이렇습니다. 직무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그게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산업 안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 문제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사고와 직업병을 유발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게 그 정신건강 문제가 직업병하고의 관련성은 여러 가지 논문에서 이제 잘 나오는데 안전 그 사고하고 관련된 거는 사실은 실증 데이터가 별로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실증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다 좀 추가를 하면 훨씬 좋지 않겠는가. 물론 그 작업환경 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해서 산업 재해가 정신건강 문제가 산업 재해하고 관련이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분석을 하셨는데 사실은 거기에는 직무 스트레스의 물환경 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산업 재해는 뭐 정신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실제 사고와 관련 여기서 말하는 안전 사고와 관련된 거는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재원에서 이제 그 직업의학적, 보건학적 접근, 보건 정책적 접근, 법적 접근 뭐 자세하게 말씀드렸고 이것들이 다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장승 교수님 뭐 워낙
꼼꼼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근데 저는 이제 이게 그 사업장에서 어떻게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 것인가 하는 거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요즘 산업안전보건에 있어서 가장 큰 화두는 안전보건 경영 관리입니다. 안전보건 경영 관리고 이게 ISO 18001에서 45001로 바뀌면서 우리나라도 코샤 18001에서 코샤 MS로 이제 바뀌면서 여기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제가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요겁니다. 18000에서 MS 45000 ISO 18000에서 45001로 바뀐 거의 핵심은 리더십과 근로자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까 김수원 교수님께서 이제 호주 사례를 들으셨는데 호주 사례에서도 보면은 여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호주의 헤드 오브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그 보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인데요. 리더십과 지지 획득, 리더십과 지지 획득, 리더십. 그러니까 리더십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고 이게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사업장의 리더십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미국에서 아까 이제 미국의 악사 프로그램 얘기도 하셨지만 미국에는 웰리스 인더스트리라는 그러니까 웰리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년 그 웰리스 인더스트리에서의 경향을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요. 2004년에 미국의 그 HR 퍼슨 한 2,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내용인데 너네 회사에서 올해 2024년에 작년에 비해서 더 많은 투자를 할 웰리스 프로그램으로 더 많은 투자를 할 분야가 어디냐라고 질문을 했죠. 질문을 했더니 91%가 멘탈헬스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 근데 멘탈헬스에 대해서 더 많이 투자를 하겠다는 건 2024년뿐만이 아니고 그 이전부터 매년 올해는 더 많이 투자하겠다고 계속 언급되는 부분이 멘탈헬스 부분이고 여기서 보시면 66%가 스트레스 매니지먼트고요. 그 다음에 그 55%가 마인드풀리스. 그러니까 다 정신 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을 계속 투자를 하겠다는 거고 아까 악사에서 하고 있는 헬스 스크리닝이나 이런 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계속 우리는 거기에 대한 투자를 작년하고 유지하거나 감소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너네가 이런 데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투자에 가장 영향을 주는 투자 결정을 하는데 디시전 인플루언서가 뭐냐라고 했을 때 86%가 코스트입니다. 코스트가 가장 걸림돌이 되는 거고요. 사업주가 어떤 웰리스 프로그램이 됐든 산업보건이나 산업안전에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부분은 코스트입니다. 그래서 그 보고서에 제가 제일 아쉽게 느꼈던 게 뭐냐면 경제학적 분석이 빠졌다. 이게 가장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코스트에는 그런 정신건강이 코스트에는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거는 2004년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보고된 내용인데 건강 관련 비용 중에서 코스트 중에서 히든 코스트로 지목한 게 프리젠티즘이 전체 코스트, 보건 코스트의 63%를 차지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프리젠티즘이고 물론 이 프리젠티즘은 건강 문제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고 건강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로 발생을 하지만 그 중에 건강 문제가 있고 건강 문제 중에 상당수는 정신건강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이런 연구를 했었습니다. 한국하고 일본 사무직 근로자하고 생산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프리젠티즘이 건강 문제와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한국에서는 그 건강 문제와 스트레스가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42%, 일본은 60%.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그 스트레스가 생산성을 42% 감소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런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발표된 아까 뭐 그 분석한 것도 이제 논문도 나오긴 했지만 가장 최근에 리뷰 저널을 좀 찾아봤는데 정신 건강이 사업장의 프로덕티비티에 영향을 준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주들한테 보여줘야지 정신 건강에 조금 더 많은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업주들이 정신 건강에 투자하는 방법을 사실 잘 몰라요. 법적으로도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해야 된다는 게 아까 계속해서 이제 제시가 되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직업환경의학 전문이지만 특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에 정신건강에 관련된 항목이 들어가면 그거를 어떻게 수행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솔직하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갖고 여기 보고서에도 잠깐 나왔지만 EAP가 이제 그 핵심으로 자꾸만 떠오르는데 제가 EAP를 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EAP는 사실은 그 금주에서 시작됐어요. 18세기에 영국이나 미국은 그 사업장에 술 먹는 타임이 있었고요. 회사에서 임금 대신 술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심각했다가 이게 문제가 있다. 여기 이제 테일러리즘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경영의 합리화를 따지다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음주와 음주로 인한 생산성 저하 사고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금주 문제가 들어왔고 금주로 시작해가지고 이게 약물 중독, 정신질환, 스트레스 이런 거를 발전한 게 EAP입니다. 그래서 EAP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지금 그 미국의 트렌드를 보면 EAP, 웰리스, 헬스 프로모션 세 개가 이제 같이 이제 그 운영이 되고 있는데 웰리스 프로그램들은 주로 이제 EAP보다는 주로 신체 건강 쪽의 프로그램이 좀 더 많이 가 있고요. EAP는 정신 건강 쪽으로 이제 많이 가 있는데 제공하는 내용이 서브스턴스 아뷰스, 오큐페이셔널 스트레스, 에모셔널 디스트레스, 메이저 라이프 이벤트. 우리가 사업장의 직무 스트레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뭐 그 직장 내 폭력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라이프 이벤트에 의한 스트레스도 그 자기가 그걸 가지고 회사에 들어가면 결국은 회사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뭐 파이낸셜 프로블럼이나 리걸 프로블럼 이런 것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EAP의 이제 법적인 걸 다 검토하셨는데 EAP에 대한 법은 우리나라가 그 91년에 사내 근로복지기금법이라는 걸 만들었고 이게 2010년에 근로복지 기본법으로 확대 제정이 되어 있고 이 안에 선택적 복지제도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라. 뭐 권고 사항입니다.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이게 그 이미 근로복지 기본법에 나와 있다. 이걸 뭐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AP가 아까 이제 근로자 건강센터, 트라우마 센터를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처음에 도입할 때는 내부형으로 도입됐고 지금도 사내에서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더 많은 거는 EAP 전문기관들이 외부에서 제공해 주는 것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EAP 프로그램도 많습니다. 뭐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하고요, 노동부에서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아주 크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 근로자 건강센터나 트라우마 센터도 뭐 심리 상담 위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이제 외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거 EAP 효과에 대한 분석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경제적 분석도. 그러니까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주는 그 법적인 거 아니면 경제성인 거. 그런데 어느 게 더 그 드라이브를 걸겠느냐? 실제로 법적인 건 최소한만 하면 되거든요. 이익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산업보건 사업 이런 그 정신 사업뿐만이 아니고 산업보건 사업에 있어서 성공의 핵심 요인은 사업주의 관심, 근로자의 참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든지 정신건강 사업이든지 다른 산업보건 사업이든지 경제적 효과를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어떤 식으로든지 경제적 효과를 확실히 보여줘야 되고 근로자의 만족도가 필요한 거고 이거의 미니멈은 법 제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원 교수님도 아주 그 연구진에게 좋은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박수경 박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을 맡게 된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박수경입니다. 먼저 이렇게 귀중한 그 토론의 자리에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먼저 이 근로자 정신건강 증진과 관련해서 이제 다양한 학제적 연구를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와 현황 분석을 해주셨고 또 이제 산업안전보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있는 이 연구 결과물은 굉장히 시의적절하고 또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다른 이제 전체적으로 보고서 보내주셔서 읽어보기도 했지만 특히 저는 이 법제적 접근 방식과 관련해서 살펴봤을 때 특히 이제 양승엽 박사님께서 수행하신 그 연구에서 지적하고 계시는 개선 방안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신건강 관련해서 특히 이제 양승엽 박사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이제 특히 직장 내 괴롭힘에서 가해 근로자가 원하청 관계에서 발생했을 때 지금 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라든지 특히 이제 뭐 노무 제공자가 괴롭힘 피해가 되는 경우 등에 이제 현행 법제에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근로자가 아니라 일하는 사람에 대한 좀 정신건강 보장이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지적이시고 또 제시하신 그런 개선 방안도 굉장히 매우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종래 이 지금 산업안전보건 체계 자체가 좀 우리나라에서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에서 이제 직접적인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이라든지 육체적 피해에 대한 근로자의 이제 건강권은 충분히 이제 보장이 되어 왔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뭐 제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뭐 디지털 전환이라든지 산업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일하는 사람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정신건강 영향에 대해서 미치는 좀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유해인자 뭐 항상 이렇게 많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직무 스트레스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치적인 피해라든지 뭐 감정 노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대응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성이 더욱더 증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수행해 주신 연구 결과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도 저는 이제 이 이 근로자 정신건강 관련해서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연구를 수행했었는데요. 이제 제가 좀 이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던 배경이 제가 일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본의 사례들 많이 이제 지적을 해주셨는데 잘 아시겠지만 일본은 과거 이제 되게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이제 최근에는 압도하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이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신 건강을 좀 증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일본 정부들이 굉장히 많은 시책을 시행해왔고요. 그리고 아까 또 교수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개인의 그런 문제가 결국에는 일터에 왔을 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좀 근로자들의 정신 건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제도 개선을 해온 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일본에서 공부하면서 일본에서 정신 건강 멘탈레스라는 식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관련된 뭐 경제 산업성의 HPM 제도도 소개해 주셨고 또 뭐 노동안전위생법에서 나오는 스트레스 체크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제도를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관점에서 제가 좀 연구를 수행한 것이 있어서 한번 간략하게 그 좀 결과 말씀드리는 식으로 하면서 토론을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이제 양승엽 박사님께서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법의 개선 방안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수행했던 연구는 주로 산업안전법의 개선 방안 관련해서 연구를 수행했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이제 양승엽 박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그런 개선 방안과 다르진 않지만 조금씩 이렇게 세세한 부분에서는 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일 계속 문제라고 지적하시는 부분들이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제 직무 스트레스 등이라고 해서 이제 정신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과연 이 산업안전법에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 그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지적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산업안전보건 기준 규칙에서 이제 직무 스트레스를 규정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아까도 지적하신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뭐가 이제 직무 스트레스로 봐야 되는지. 그리고 또 이 우리나라 산업안전법을 봤을 때 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요인들을 굉장히 이렇게 법에 들어는 있지만 산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통일적으로 산업 이제 정신건강이라는 부분을 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이 지금 이제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에 직무 스트레스란 부분이 있는 부분을 조금 뭐 산업안전보건법 본법으로 가져와서 좀 법제화하는 방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보면 이제 보건조치 부분에서 이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건강장애를 추가하는 것도 좀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위험성 평가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산업안전보건법 36조에서 위험성 평가 관련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제조 기반, 그러니까 물리적 그런 유해에 대한 위험에 대한 내용을 위험성 평가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도 위험성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다양한 이제 해외 사례들 지적해 주셨는데 특히 뭐 독일, 호주 같은 데서는 이 위험성 평가에 뭐 업무 스트레스라든지 직장 내 괴롭힘, 뭐 성희롱으로 인한 그런 피해 등에 대해서도 이런 좀 정신적 위험 요인으로 위험성 평가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아까 이제 보건도 중요하다라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이 정신건강에 대한 위험성 평가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면은 보건조치 부분에서도 굉장히 그런 좀 효과적인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인데요. 이 정신건강 어려움으로 인한 작업 중지권을 명확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서는 아까 양승엽 박사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이 급박한 위험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이었는데요. 근데 아까 양승엽 박사님께서 저도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급박한 위험에 대한 뭔가 제대로 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논문을 쓰긴 했었는데 양승엽 박사님께서 아까 중대한 영향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제시해 준 부분에서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그런 제도 개선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저는 결국에는 아까 전에 뭐 리더십이라든지 사업주가 그럼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많이 강조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그냥 알아서 하라라고 하면은 분명히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뭔가 법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주로 이제 안전배려 의무 관점에서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사업주 의무를 제5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규정을 하는데 아까도 아마 양승엽 박사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이 부분이 굉장히 모호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블랭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런 좀 안전보고 체계를 고려할 때 근로자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해서 안전 및 보건 업무 사항을 주로 찾아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제대로 기능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점을 좀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일본에서 우리나라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 해당되는 노동안전위생법에서 이제 관련해서 우리나라 치면 뭐 이제 산업보건위원회라든지 이런 꼭 관련해서 위생위원회라는 것이 좀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여기서 주로 논의하는 것이 좀 근로자의 정신건강, 멘탈 헬스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노력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참고가 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로자의 정신건강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좀 안전배려 의무 관점에서 그 사업주의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안전보건 체계에는 근로자의 정신건강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일본의 그런 위생위원회 같은 그런 기능에 우리나라의 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사업주가 뭔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는 좀 구조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는 이런 아무래도 상시적인 근로자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EAP 시스템도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부분 좀 이제 규모가 작은 업종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좀 대기업에서는 알아서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이렇게 소규모 중소기업 사업장에서는 이 근로자의 좀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것에는 아마 비용적인
면도 들고 좀 제도적인 정비 면에서도 많은 좀 대응이 필요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근로자들의 정신건강이라는 피해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부의 그런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외에도 그 각 기업 내에서 이제 근로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지원하고 상담할 수 있는 좀 상설적인 내부 관리 체계가 이제 마련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아까 일본의 이제 스트레스 체크 제도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본에서도 노동안전 위생법상에서 이런 스트레스 체크 제도 상시 5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중에서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약간 이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좀 근로자의 그런 정신 건강을 사전에 체크하고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좀 참조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보건 교육에서 내실화가 필요하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정신건강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안전보건 교육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그런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산업안전보건법 29조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행령 별표 1, 2호에서 보면은 몇몇 업종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는 또 안전보건 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면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체 근로자들이 이런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무래도 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이 고객응대 근로자 중심으로 감정 근로자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이제 일부 업종에 따라서는 또 이제 감정 근로자들 자체도 이런 안전보건 교육 실시가 적용 배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좀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것은 이런 안전보건 교육 이제 아무래도 근로자 정기 교육이 되겠지만 이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조금 바로 이 근로자의 정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육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업종에 따른 제외보다는 모든 사업이라든지 사업장에 대한 적용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점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찬임 박사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아서 올리시거나 휠로 다운하시면 됩니다. 저도 말씀드리자면 일단 저는 이 연구 보면서 진짜 필요한 연구 잘 하셨다 생각했는데 제가 토론할 수 있는 부분은 2, 3장 그리고 마지막 정책 함의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의 분석과 관련해서는 이해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결과가 나왔지만 실제로 분석해서 인과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저는 살짝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이제 직무 스트레스가 개인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있지만 정신건강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작업 능력과 안전성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업무상 사고 발생을 높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정신건강 문제가 높으면 이미 그거 자체가 사고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그 제도상으로는 그러니까 우울증 등 일부이긴 하지만 이미 산재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그 질환을 제외한 사고만 하신 건지 아니면은 정신질환만 뺀 건지 아니면 다 넣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건지 그런 거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3장에서는 이것과 이제 동일한 논지를 이용해서 실증 분석을 하셨는데 첫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이용해서 개인 특성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대이냐에 따라서 정신건강 추이를 확인했을 때는 여성 근로자, 그 다음에 20, 30대 젊은 여성의 정신건강이 상대적으로 나빴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악화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악화되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어떻다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악화되었다라고만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 자체가
보니까 2020년부터 많이 높아지고 있더라고요. 그거 자체가 코비드19의 영향으로 조금 더 해석을 할 수 있는 건지, 어차피 그게 지금 분석을 해서 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기 때문에, 아니면 저기 김수경 박사님 설명하셨듯이 이전에 비해서 스트레스나 정신건강에 대한 대중의 리터러시 자체가 높아져서 그렇게 된 것은 아닌지, 뭐 이전에는 숨겼지만 지금은 아니라거나, 예를 들자면 장애 출연율 같은 경우에 선진국일수록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인식은 옛날에 박두영 교수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3만 불이 넘어야 안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이렇게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어야 된다고 하듯이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비슷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 여튼 3장의 앞부분은 이제 개인적 특성에 따라서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 정도가 다르다. 근데 3장의 두 번째 분석을 보면 근로환경 조사를 이용해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근로환경을 감정노동, 작업장 위험 요인, 장시간 노동, 교대근무, 반사회적 활동으로 나눠서 로직 분석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거의 대부분의 변수, 저기서 지금 교대근무 빼고는 전부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개인 특성은 근로환경을 통제하고 나니까 50대 이상 장년층이 열악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걸 보면 감정노동의 강도 및 반사회적 행동의 경험이 작업장 위험 요인이나 노동의 양적 강도보다 더 큰 영향을 주지만, 그래도 작업장 위험 요인과 노동의 양적 강도도 영향을 준다. 근데 제 생각에 교대제는 지금 교대제가 되고 있는 데는 전부 괜찮은 직장에서 이제 교대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대제 대신에 야간 노동도 거기에 변수가 있었을 텐데 넣어보셨으면 조금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3장의 세 번째 분석에서는 지금 감정노동에 따른 산재율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강하면 산재율이 올라간다. 특히 서비스업에서 그렇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감정노동이 정신건강의 문제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일부는 이미 산재로 인정을 받고 있는데 서비스업에서 되게 당연하지만 분석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전체를 종합해서 지금 전부 다 인과관계로 이렇게 분석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조절 효과를 좀 고려하시거나 매개 모형을 이용해서 경로 분석 같은 거를 좀 해보셨으면 어땠을까, 아니면 이미 해보셨는데 결과가 안 나와서 빼신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렇게 또렷이 이렇게 딱딱 끊어지지 않는 요인들을 가지고 해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다 맞는데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연구의 함의와 관련된 토론입니다. 정신건강이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자체는 동의. 그리고 각 결론장에서 제시하고 있는 여러 방안들에 대해서도 대체로 동의합니다. 다만 앞에 분석을 고려할 때 이 나중에 결론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너무 한꺼번에 여러 가지 방대한 얘기들을 갖다 이렇게 뭉뚱그려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좀 나눠서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 뭐가 이렇게 중요하고 먼저 해야 되는 건지를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앞부분 지금 1, 2, 3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반사회적 행동, 그 다음에 물리적 화학적 위험, 그 다음에 양적 강도, 야간 노동,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지금 그 함의에서 빠져 있는데, 그 부분도 좀 넣으시면 어떨까 생각했고, 그 다음에 얘기하셨듯이 산업별로도 좀 나누고, 그 다음에 대상별로도 근로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에 가까운 노무 제공자, 그 다음에 5인 미만, 전부 지금 해줄 수 있는 게 다르니까, 그 다음에 사업주,
그다음에 사회, 제도 이런 식으로 좀 나눠서 정리를 하시고 기간별로도 이제 장기적으로 돼야 될 일이 거의 대부분일 것 같지만 그래도 그중에 단기적으로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좀 몇 개 뽑아주시면 어떨까. 그 정도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분 토론도 아주 뭐 역할 분담을 하신 듯이 아주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해주셨고요. 우선 객석에 많은 분은 안 계시지만 혹시 뭐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안 계시면 그 오늘 발표하신 네 분이 뭐 간단하게라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연구 책임자 마지막에 해주시고 우선 강모열 교수님부터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좀 참고 문헌 같은 거는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많아질 것 같아서 그냥 설명으로 대신을 했는데 그런 거 조금 보완을 하는 게 좋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게 이제 사실 정신질환으로 뭐 예를 들어서 적응장애나 우울장애가 생기면 그걸로도 이미 산재죠. 근데 그게 맞고, 근데 그러니까 업무상 재해는 이제 업무상 사고가 있고 일하다가 다치는 거고, 업무상 질병은 일하다가 병 걸리는 건데, 업무상 질병에 정신질환이 들어가는데 그 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거 분석 틀을 좀 논의를 해서 이제 좀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도 이거 정신질환이 있을 때 업무상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도 좀 리뷰를 해달라고 했을 때 저게 무슨 의도인지 조금 이해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네,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게 연구의 틀을 조금 저희가 조금 더 논의를 해서 진행했었으면 더 이제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연구 좀 진행하면서 저도 좀 찾아보면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이신 교수님과 박사님들께서 얘기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좀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좀 보고서에 기술했지만 그렇게 좀 사업주를 설득하는 데 있어서 그 리더십을 좀 획득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인 평가가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해 주셨는데 좀 많이 공감이 되고, 좀 향후에 그런 실증적인 근거를 확보하고 좀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장세진 교수님도 그 약간 그 사회적 지지라든지 하는 그런 개인 간 수준 중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상 지금 개인 수준이나 그 사업장 조직 수준만 들어가 있고 그 사이에 있는 게 좀 빠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향후에 조금 연구 더 진행한다면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굉장히 많이 배운 점은 뭐냐 하면, 규범이 어떤 힘을 가지려면 팩트에서 그게 좀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학제간 연구에서 특히 이제 뭐 경제학이라든지 의학적 파트에서 이제 어떤 근로자의 정신 건강이 이렇게 뭐 심각하다, 생산성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저희 이제 법학자들이 이러한 제안을 내놓을 수 있는 굉장히 강한 근거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제간 연구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고민이 또 한 가지가 있냐면, 제가 이제 발표에서 이제 박수경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근로자 대표나 그런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근로자들 스스로 이제 정신 건강에 관한 것을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어야 된다는 것에서 굉장히 저도 강조를 많이 드리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정신 건강이 또 취약한 부분이 영세사업장이거든요. 근데 영세사업장에서는 이런 의사결정 구조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럼 이런 근로자 대표를 가지지 못하는 이런 영세사업장에서는 어떻게 근로자들이 정신 건강에 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과제를 제가 정신건강과 산업안전이라는 두 개의 너무 중요한 키워드를 딱 막상 던져놨는데 처음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연구였고 학제 간 연구가 필요한데 도대체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주변에 많은 도움을 구했고 고민을 참 많이 했고 난항도 많이 겪었는데 너무나 운이 좋게도 뛰어나신 각 분야에서 뛰어나신 교수님, 박사님들께서 이제 흔쾌히 참여를 해주셔서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과제에서 가장 부족한 부분은 제 파트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경제학적 분석에서는 인과관계를 발라내지는 못했고요. 이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는데 아직 그 적당한 데이터를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정신건강 지표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우울증 유병률이 한 1에서 3%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서베이 데이터로는 이제 연도별로 봤을 때 너무 변동성이 커서 약간 신뢰할 만한 데이터를 좀 찾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인과관계도 보지 못했고 그냥 상관관계 정도로 봤고 장세준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의 뼈를 때렸습니다. 산업재해와 그 정신건강 간의 이제 관계를 분석함에 있어서 산업보건 실태조사를 썼는데 저는 단년도 크로스섹션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겨우겨우 찾다가 찾은 데이터인데 왜냐하면 산업재해와 근로자의 정신건강 지표가 동시에 있는 자료가 정말 없어요. 그래서 겨우겨우 찾았는데 그 데이터는 각 기업에 대해서 설문을 하기 때문에 그 응답자가 안전보건관리자거든요. 근로자의 스트레스 심각도를 이제 안전보건관리자가 이제 응답을 하는 그런 데이터이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제대로 잘 반영해서 그 근로자들의 스트레스를 잘 반영해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좀 고민이 아직까지도 있고 저도 확신을 하지 못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과가 나와서 저는 오히려 다행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얘기를 하면 그 산업보건안전관리자가 그래도 서비스 업종에서 근로자들의 스트레스 심각도를 잘 얘기해주지 않았을까라는 희망을 좀 가져보고요. 그 BC 분석 같은 경우가 굉장히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너무 어려워서 이번 과제에서는 시도를 제가 못했고요. 다음 과제 향후에 동일한 유사한 과제를 진행하게 된다면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고 다른 조언들도 잘 반영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연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뭐 이미 한 8분 정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사회자가 어떻게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지 사실 발표 내용도 너무 방대하고 그것에 못지않게 이 토론하신 분들도 방대하게 토론하셔서 제가 이 매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뭐 그냥 개인적인 소회를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 연구원이 이미 사실 산업안전보건 쪽의 연구를 매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거의 30년 가까이 사실 관련을 해왔고요. 그런데 드문드문 이제 연구를 좀 해왔습니다만은 다행히도 지금 현재 산업안전 쪽에 한 분이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홍정림 박사님이 다행스럽게도 매년 하시지는 못하지만 이 보건 쪽 연구를 좀 하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 정신건강 쪽 연구를 매년 우리 연구원에서 좀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서 최소한 한 3년 내지 5년간의 좀 장기적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이제 저는 이제 올해로 마지막 연구가 끝났거든요. 어제 이제 출판용 원고를 넘기면서 연구원과 관련된 연구는 제가 이제 마감을 사실상 했고요. 자유롭게 한다면은 특히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NBL이라는 연구소가 있는데 그쪽에서 미국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 멘탈 헬스라고 하는 주제의 페이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제가 좀 기회가 된다면 이쪽 주제의 연구를 좀 해볼까라고 하고 있던 차원이었는데 마침 원래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져서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뭐 굳이 제가 하지 않아도 우리 홍 박사님이 계속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안심감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 그 두 외부 교수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주 역할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역할을 어떻게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 원 교수님은 경제적 요인으로 끌어올리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중대재해처벌법처럼 나왔다시피 결국 최소 비용이 자꾸 높아지지 않으면 사업주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현실은. 그래서 이게 법적인 검토라고 하는 문제도 역시 못전 게 중요하다라고 보고서 어떻게든 가장 좋은 것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그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이 정신건강 문제도 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계속적인 좀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우리 사회자로서는 이상 마치도록 하고요. 어떻게 그냥 끝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시 우리 박노선 선생님께. 네, 오늘 긴 시간 자리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근로자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한 산업안전 개선 방안 정책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